안녕하세요. 전 아내와 작은 분식점을 운영 중인 6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 전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스노우볼 효과라는 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은 변화가 나중엔 눈덩이만큼 커져 더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이죠. 이 말을 보며 전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건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었거든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던 저의 작은 행동이 나중엔 제 삶을 바꿀 만큼 큰 결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제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저의 어린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과 역경을 전부 겪으며 살았거든요. 제 부모님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기억은 어렴풋하게 남아있네요. 그 당시 부모님은 리어카의 과일이며 부싯거리를 싣고 다니며 파는 리어카 행상을 하셨습니다. 가끔 장사가 잘 된 날이면 저를 빈 리어카에 싣고 동네 구경을 시켜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당신 힘들어.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다 큰 애를 태우고 다녀. 희중아, 내려와. 아버지 힘드시다. 괜찮아. 이제 리어카 끄는 건 이골이 나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들 놀이공원 못 데려가도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태워줄 수 있지. 자, 어서 앉아라. 이게 아버지가 가진 제일 좋은 자가용이야. 하지만 이런 가난하고 소박한 행복조차 얼마 가질 못했습니다.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시던 부모님이 인도를 침범한 트럭을 피하지 못했고 그만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전 졸지에 부모님 모두를 잃고 세상에 둘도 없는 혼자가 되었어요. 그때 겨우 8살이나 됐을까요? 저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 부모님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나마 얼굴 정도는 알던 친척집에 있다가 나중엔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어른들 집까지 떠돌아야 했습니다. 아휴, 저 천덕꾸러기를 어떻게? 언제까지 우리 집에 둘 수도 없고. 아휴, 난 쟤 못 키워. 그럼 어떻게? 아직 어린애를 시설에라도 맡기라고?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을 줄 알고. 낯설고 불편한 집에서 홀로 눈물을 삼키던 전 결국 어느 늦은 밤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외투 하나만 입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추위를 피하던 전 결국 인근 경찰에게 발견되어 시설에 맡겨졌어요. 얘 꼬마야, 왜 거기 혼자 있었니? 춥지 않았어? 부모님은 어디 가셨고? 살던 집은 기억해? 전 꼬마 아니고 김희중이고요. 8살이에요. 부모님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살던 집도 없어지고 저 혼자예요. 시설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적응을 전혀 못하고 매일 울던 아인 저뿐이었습니다. 나중엔 시설의 선생님들도 다 포기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저에게도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당시 혼자 살고 계시던 아버지의 사촌 동생과 연락이 닿은 것이었어요. 안녕? 내가 네 당숙 아저씨다. 근데 호칭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라. 삼촌은 투박하고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제게 그 손이 참 무거웠지만 굉장히 따뜻해서 마음이 놓였어요. 전 처음 만난 삼촌을 따라 시설을 나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삼촌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참 정 많고 따뜻했던 분이라며 아버지의 얽힌 추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형님하고 내가 사촌지간이지만 어릴 땐 친형제만큼 가깝게 지냈단다. 커서는 각자 먹고 살기 바빠 교류가 뜸했지만 형님하고 쏙 빼닮은 널 보니까 꼭 어릴 적 네 아버지랑 있는 것 같다. 그러고선 삼촌은 절 골목 끝에 볕도 들지 않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대문이랄 것도 없고 단칸방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허름한 곳이었어요.
한낮이었지만 냉기가 잔뜩 서려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삼촌은 배고프지 않냐며 라면이라도 얼른 끓여 먹자며 절 안으로 끌었습니다. 저는 삼촌이 끓여준 맹맹하고 다 부른 라면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어요. 배가 많이 고팠구나. 시설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내 집에 사는 것과는 비교를 못하지. 많이 먹어라. 밥도 말아 먹을래? 전 고개를 끄덕였고 삼촌은 껄껄 웃었습니다. 제게 삼촌은 꼭 그날 그 라면 같은 사람이었어요. 늘 허허 웃으며 맹맹하고 다 불어터진 것 같지만 늘 굶주린 제 허기를 달래주던 사람. 삼촌은 성인이 되어 독립한 이후부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쭉 혼자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맨날 말동무도 없이 혼자 살기 적적했는데 너라도 있어서 좋다. 한상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말이야. 저는 삼촌 덕분에 형편없는 밥상이었지만 그래도 매 끼니 배고프지 않게 밥도 먹고 학교도 다니게 되었어요. 삼촌은 부모가 없는 걸 티내면 무시받는다고 늘 제 옷이며 운동화를 깨끗하게 세탁해 주었어요. 그래서 전 학교에서 나름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척하며 잘 지냈습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비록 학원이나 비싼 참고서는 없었지만 제 나름의 최선을 다했죠. 간혹가다 제가 1등이라도 한 날이면 삼촌은 제가 본인을 닮아서 머리가 좋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비록 내가 낳진 않았어도 네 몸 어딘가엔 내 핏줄도 있지 않겠냐? 나도 어릴 때 머리가 좋았거든. 내가 학교만 제대로 다녔어도 큰 인물이 됐을 텐데. 아무튼 너라도 똑똑해서 정말 다행이다. 전 가끔 어쩌면 제가 삼촌의 숨겨둔 아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삼촌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지대했으니까요. 그렇게 고3 때까지 전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대학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이야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철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등록금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등록금도 비싸지만 입학금에 앞으로 들어갈 교재비나 생활비까지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을 턱 가로막더군요. 삼촌, 저 그냥 대학은 포기하려고요. 주변에 친구들 보면 곧장 취업하는 애들도 많아요. 대학이야 나중에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저 성적이 좋아서 고졸이지만 나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대요. 뭐? 아니 기껏 대학에 합격했는데 당연히 가야지. 설마 너 등록금 때문에 그러냐?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라. 넌 아무 걱정 말고 그저 학교 갈 준비나 열심히 해. 사실 그때 당시 삼촌이 하루도 쉬질 않고 주말까지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등록금 때문이었겠죠. 전 삼촌 건강이 염려돼서 계속 학교에 가지 않겠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삼촌은 그때 처음으로 제게 크게 화를 냈어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조카는 필요 없다면서요. 삼촌, 저도 좀 있으면 성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은 상관하지 마세요. 전 삼촌 마음에 비수를 꽂으며 급기야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그까짓 등록금 젊은 제가 벌면 삼촌 고생 안 시키고 금방 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겨우 어린 티를 벗은 절 받아주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 결국 나이를 속이고 건설 근로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요령도 없이 난생 처음으로 힘쓰는 일을 하니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항상 삼촌에게 왜 그렇게 파스 냄새가 났는지 그제야 조금은 알 것 같더군요. 전 새삼 저희 삼촌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아왔는지 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출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공사 현장으로 삼촌이 찾아왔어요. 희중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부하래가 몸 상하게 이러고 있어.
얼른 가자. 등록금은 이 삼촌이 마련했으니까 고집 그만 부리고 집에 가자고. 어? 저는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삼촌의 말에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 내심 기뻐서 얌전히 삼촌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집에 도착하니 살림살이가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없던 동안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신 것 같았습니다. 넌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라.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너 성적이 좋아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대. 그리고 이건 등록금이다. 얼른 학교에 접수해. 기숙사요? 갑자기 왜 삼촌 이 돈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설마 집 보증금 뺐어요? 삼촌은 어디서 지내시게요? 삼촌은 그나마 있었던 단칸방 보증금을 빼서 제 등록금을 마련한 것이었어요. 삼촌은 본인 걱정은 말라며 웃었습니다. 본인이야 몸 누일 것만 있으면 잘 지낸다면서요. 전 결국 삼촌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울긴 왜 울어 사내 놈이. 난 괜찮아. 너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좋은 집 하나 얻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삼촌의 눈도 벌겋게 달아오른 걸 알고 있었어요. 삼촌은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절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외식이라도 하자면서요. 그러면서 둘이 향한 곳은 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였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여기 제육볶음도 맛있고 우동도 아주 기가 막힌다. 오늘은 비록 포장마차지만 나중에 좋은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자꾸나. 전 오뎅꼬치 먹을래요. 여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주머니, 오뎅 바로 먹어도 되죠? 삼촌은 겨우 오뎅을 먹냐고 타박했지만 그러면서도 제 앞에 오뎅 국물을 떠서 놓아주더라고요. 전 그날 삼촌과 나란히 서서 배가 터지게 실컷 오뎅을 먹었습니다. 삼촌, 저 돈 진짜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랑 엄청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고 살 거예요. 이놈아, 아이 돈 많이 벌면 각시랑 살아야지. 왜 나랑 살아? 뭐 그래도 말이라도 기분은 좋구나. 제가 그날 삼촌에게 드린 말은 삼촌께 전하는 감사함이자 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어요. 그렇게 삼촌의 헌신으로 대학에 입학한 전 그 이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삼촌은 인부들에게 제공하는 간이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지만 그래도 늘 제 안부를 먼저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던 탓일까요? 저의 첫 입사를 얼마 앞둔 어느 날, 전 삼촌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촌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병실에서 얼굴이 노랗게 뜬 삼촌이 헐레벌떡 달려온 절 반겼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뛰어왔어? 여기 음료수 많으니까 먹고 숨 좀 돌려라. 삼촌은 늘 그랬듯 절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의사에게 들은 바론 삼촌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병이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아마 통증도 꽤 심했을 거라면서요. 삼촌, 우리 좋은 레스토랑 가기로 했잖아요. 제가 집도 사드릴 거고 차도 사드릴 건데 그거 다 받으셔야죠. 지금은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그래, 내가 우리 희중이가 얼마나 효도하는지 다 지켜보고 갈 거야. 그러니까 뚝 그쳐. 눈물이 그렇게 많아서 어째. 제 효도를 다 받고 가겠다 하시던 삼촌은 그로부터 3주 뒤 새벽 절 혼자 남겨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갑작스럽고 빠른 이별에 전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았어요. 조문객도 별로 없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고 삼촌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삼촌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받고 사들인 내보가 티셔츠, 어버이날마다 써드린 삐뚤빼뚤한 편지들, 다 낡은 소지품이 삼촌의 전부였습니다. 저나 삼촌이나
우리가 가진 건 서로뿐이었나 봐요. 잘 가요, 삼촌. 삼촌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어요. 저 너무 많이 울지 않을게요. 비록 삼촌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지만 저 꼭 성공해서 삼촌이 제게 주고 간 것들 헛되지 않게 잘 살게요. 감사해요, 삼촌. 그날 이후 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살다 보니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천지였지만 하늘에 계실 삼촌을 생각하며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씨 좋고 착한 아내도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직장 동료에서 아내를 처음 소개받던 날, 전 첫 만남이었지만 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옥경 씨, 전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를 키워주셨던 삼촌도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삼촌께 받은 게 하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전 제 사람에게 누구보다 진심을 다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는 쭈뼛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내는 제게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인지 지켜보고 싶다면서요. 전 아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 되었거든요. 전 연애 내내 아내에게 약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어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생일날이었어요. 당신 출장 가서 한 업무는 잘 끝났어? 그 멀리까지 가서 일하느라 힘들었지.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어. 아니야. 우리 오늘 당신 먹고 싶었던 식당 가기로 했잖아. 내가 기차표 가장 빠른 거로 알아봐서 곧장 올라갈게.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가 평소에 그 식당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알기에 전 꼭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장 업무를 마치고 기차를 타다 보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저는 숨이 가쁘도록 식당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홀은 마감이 되었고 주방에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전 사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음식 포장이라도 좀 할 수 없을까요? 제 여자친구 생일날인데 제가 일이 늦게 끝나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은 진땀을 흘리는 절 딱하게 보셨는지 음식을 포장해 주셨고 전 간신히 아내와 약속을 지키게 되었어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게 더 큰 감동이야. 이런 당신이라면 우리 둘 다 가진 게 없어도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 이렇게 한결같이 절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아내와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고 1년쯤 지나 사랑스러운 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 커가는 걸 보는 재미에 힘든 것도 다 잊고 지냈네요. 제 부모님도 저를 낳고 기르실 때 이런 기분이셨겠죠? 아들은 마음 여린 제 성격을 닮았는지 어릴 때부터 숫기가 없고 소심했습니다. 놀이터에 함께 나가도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제 뒷공무니만 쫓아다녔어요. 어릴 땐 그게 참 귀여웠는데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슬슬 걱정이 되었죠. 여보, 우리 아들 학교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겠지? 평소에 조용한 건 성격이라지만 혹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말도 제대로 못할까 봐 걱정이야. 아들은 걱정처럼 종종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집에 와서 울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원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 탓에 다른 애들처럼 나가 놀지도 않고 집에서 공부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됐죠. 대학에 가서도 술 마시고 놀기보단 학교 공부하는 데 더 열중인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빠, 저 얼마 전에 이력서 넣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래요. 정말이냐? 장하다 내 아들. 네가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동안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아들이 장성해서 회사원이 된 걸 보니 그제야 제 나이가 보이더군요. 어느새 저도 그때 삼촌의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여보, 나도 이제 몇 년 있으면 정년 퇴임인데 우리도 슬슬 노후에 어떻게 지낼지 계획을 짜야겠지?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노후에 뭘 할지 고민도 좀 해보고 요즘 정년 퇴임한다고 해도 아직 젊잖아. 미안해 여보. 나 때문에 퇴직금도 미리 다 쓰고 퇴직금이라도 있었으면 식당이라도 하나 해보는 건데. 아유 그런 소리 말어. 당신 수술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거 보면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시죠? 사실 50대 초반에 아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안 좋긴 했는데 50대가 되자 크게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거든요. 워낙 고액의 수술비였던지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 퇴직금을 받아 쓴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어요. 나 아직 끄떡 없어. 퇴직하고 나서도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당신은 건강관리만 신경 쓰면 돼. 하지만 내심 그러면서도 퇴직 이후에 뭘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후 저는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고 고심 끝에 아내와 작은 포장마차를 하나 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힘들 텐데 왜 하필 포장마차냐고 말렸죠. 포장마차 하는 게 예전부터 네 아빠 꿈이었다는데 어쩌니 그럼. 엄마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좀처럼 고집 없는 네 아빠가 해보고 싶다니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구나. 힘들게 하겠지만 잘해볼 자신 있다. 아빠가 어렸을 때 포장마차를 얼마나 많이 다닌 줄 알아? 저는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따서 조금 남은 퇴직금으로 현순의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아내에겐 집에서 쉬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포장마차에 나와 절 도왔습니다. 오픈 초반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생각보다 길에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추운 날 잠시 추위를 피하며 오뎅 하나, 우동 한 그릇 먹고 가는 손님을 보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저희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전문직으로 일하며 저희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그렇게 몇 번 집에까지 왕래하고 그대로 결혼을 시키면 되겠다 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혼자 저희를 찾아와 애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 저 현수 씨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 부모님께는 포장마차 하시는 건 숨겨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시면 분명 반대하실 거예요. 예비 며느리의 집안이 다들 교육자라고 하더니 시댁이 포장마차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저희도 둘이 좋다는데 결혼시키고 싶었지만 언제가 들킬 거짓말을 해야 하나 망설여지더군요. 그날은 예비 며느리 잘 달래서 보냈지만 아들 몰래 마음고생을 꽤나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이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제 부모님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랑해도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평소 아들의 여린 성격을 생각하면 저렇게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그려져서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엄마 아빤 언제나 전적으로 너의 선택을 믿는다. 근데 우리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거라면 정말 미안하구나. 부모가 자식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시는 게 더 힘들어요. 다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아들은 파혼했고 저는 포장마차를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고민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겨울에 막 들어선 싸늘한 날씨였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추위에 떨며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고 있는 차림새나 얼굴을 보니 밖에서 고생 꽤나 한 것 같았어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오뎅 국물만 조금 먹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추운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남잔 제 눈도 못 쳐다보고 너무나 미안해했습니다. 전 남자에게 잠시 테이블에 앉아 계시라고 말했어요. 남잔 그때까지 계속 눈치를 보며 안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님, 여기 오뎅 국물입니다. 국물이야 포장마차에 차고 넘치게 있으니 원하시는 만큼 실컷 드시고 가세요. 아니, 근데 이건 국물만 있는 게 아닌데요. 제가 정말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까지 못 먹습니다. 제가 국물을 대접에 담으며 거기에 오뎅과 우동사리까지 담아갔거든요. 남잔 거듭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 이게 국물 담으면서 조금 딸려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미 담은 건 어쩔 수 없으니 죄송하지만 같이 드시겠어요? 손님이 아니면 다 버려야 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알아들었는지 감사하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허겁지겁 그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을 어찌나 급하게 먹던지 한동안 밥도 못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누가 뺏을세라 다급하게 그렇게 허기를 채우던 남잔 잠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저는 도망치듯 가버리는 남자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손님,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 추워지면 또 찾아오세요. 제 나이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저렇게 도망치는 마음을 알 것 같았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음식을 얻어먹는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자가 다시 포장마차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한참 뒤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때였어요. 남잔 그때보다 더 좋지 않은 안색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남잔 1,000원짜리 한 장을 제게 내밀더군요. 사장님, 그땐 죄송했습니다. 혹시 오뎅 하나만 먹고 가도 될까요? 여기 1,000원입니다. 아유, 그럼요. 저기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가져다 드리죠. 안에서 난로 좀 쬐고 계세요. 전 그때처럼 오뎅 국물에 오뎅과 우동사리, 떡살을 가득 담아 남자에게 건넸어요. 사장님, 여기 또 다른 게 들어있네요. 제가 드린 1,000원보다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또 잘못 담았나 보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면 이왕 나온 거 드시고 가실 수 있을까요? 남잔 역시 감사하다고 말하며 급하게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남자와 저의 이런 어설픈 거짓말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남잔 늘 미안해하며 1,000원이나 2,000원을 내밀었고 저는 국물에 사리를 가득 담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남자를 보면 꼭 그 시절 삼촌이 생각났거든요. 삼촌도 저런 모습으로 겨우 허기를 때우곤 하셨겠죠. 그렇게 한동안 포장마차에 찾아오던 남자는 한파가 심해진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사라면서 기억에 남는 손님들도 많았지만 유달리 그 손님은 뭔가 끌리듯 관심이 갔기에 걱정도 되고 생각도 나긴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만날 운명은 만난다고 하던가요?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포장마차에 가는 길에 저 앞에서 누군가가 어지러질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퍽 쓰러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저의 물음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제 포장마차에서 1,000원을 내며 오뎅과 오뎅 국물을 먹었던 그 손님이었거든요. 전 의식이 없는 그 손님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빨리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죠. 제발 일어나세요. 이렇게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어요. 제발 숨 좀 쉬시라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눈 뜨시라고요. 전 정말 온 힘을 다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울먹이며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 떴다. 눈 떴어요. 깨어났다고요. 사람들은 그 손님이 깨어나자 환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뒤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긴장이 풀려서인지 온 힘이 빠지고 말더군요. 정신 드세요. 손님, 저 누군지 아시겠죠? 어, 포장마차 사장님 아니세요? 사장님이 절 살리신 거예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이후 손님과 전 119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선뜻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응급조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손님은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하고 영영 작별할 뻔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 은혜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살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제 포장마차에 오다가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제가 목격해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손님은 어렵사리 자신의 사연을 털어놨어요. 제 아내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녀석이 공부도 잘하고 똘똘해서 아주 장래가 주목되는 아들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사업을 했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휘청하더니 결국 부도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문을 닫았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됐네요. 아들이 법대를 나와 로스쿨에 재학 중인데 당장 등록금 대줄 돈이 없어서 일을 투잡, 쓰리잡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몸에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남자는 아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집을 포함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일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몇 푼이라도 돈이 생기는 대로 아들에게 다 보내고 본인은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굶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딱한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도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춥거나 밥 먹기가 곤란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저랑 이렇게 말동무나 조금 해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추위에 떨지 않고 오늘 하루도 또 버팁니다. 언젠간 제가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남자는 거듭 감사하다 말하며 절까지 할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인연을 맺은 남자와 전 제법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남자는 가끔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기도 하고 아들이 보냈다며 과일을 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표정이 밝아진 남자를 보며 저도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하지만 포장마차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부분이 생기더군요. 그건 바로 제 아들놈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들의 표정이 항상 어둡고 밥도 잘 먹지 않는지 부쩍 말라가더라고요. 아내가 슬쩍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 물어도 대답도 잘 하지 않았고요. 원래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묻는 말엔 대답을 잘했는데 무슨 큰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이 잔뜩 술에 취해 들어왔더라고요. 현수야,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곧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거 알아챘는데 그걸 막으려다 제가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됐어요. 회사에 관두면 그만이지만 제가 횡령 사실을 밝히면 다른 곳에 취업까지 맡겠다고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아들이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횡령한 직원은 고위급 간부였는데 지속적으로 아들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왜 그런 힘든 일을 너 혼자 속 끓이고 있었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애비가 나설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저도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은 결국 눈물까지 흘렸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저도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아들대로 전쟁터에 끌려가듯 출근을 했고 저도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포장마차로 나섰습니다. 이럴 때 속마음을 털어둘 그 손님이라도 오면 좋으련만 어쩐 일인지 한동안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심 서로 오뎅 한 그릇 놓고 수다를 떨던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포장마차로 찾아왔어요. 좋은 양복을 입고 신수가 훤한 남자 둘이었죠. 저는 그중 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그토록 제가 소주 한잔 하고 싶어 했던 그 손님이었어요. 사장님,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라 찾아뵙질 못했네요. 그래도 제 생명의 은인이신데 안 찾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여긴 제 아들이고요. 인사드려라. 이 사장님이 바로 이 아빠를 살리신 은인이야. 그 멋진 신사들은 바로 제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님과 아들이었어요. 전 그 남자가 너무 반가워 손을 덥석 잡았죠. 그동안 제가 찾아오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희 아들을 데리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요? 아이고, 장해라. 내가 아버지 통해 아드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들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그간의 고생이 정말 보람이 있었네요. 그동안 아버지가 그렇게나 고생하시는 걸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속상하네요.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힘을 많이 얻으셨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장님. 그렇게 남자 아들은 제 하루 매출을 다 올려주겠다며 포장마차의 모든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만 얼굴이 활짝 펴서 좋아 보이는 둘을 보니 전 제 아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과 저렇게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남자는 그 뒤로도 포장마차에 자주 찾아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들과 함께 와 소주 한 잔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 아들 걱정에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부자지간을 보며 저도 위안을 얻었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저는 충격적인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어요. 저는 포장마차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아들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잠들어 있더군요. 의사에게 들으니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경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밤새 아들 곁을 지키며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현수야, 이 애비가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그때 널 결혼시켰어야 했을까? 포장마차는 당장 그만두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부모가 돼서 아무것도 못 해주는구나. 며칠 뒤 아들은 퇴원했지만 결국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부당해고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포장마차 열지도 못하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여보, 포장마차 정리할 거면 한 번은 나가봐야 하지 않겠어? 그때 제대로 문도 못 닫고 왔다며. 아내와 의논 끝에 저는 포장마차를 잠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저히 손님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할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오랜만에 포장마차로 나가보니 누군가 포장마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바로 그 남자였어요. 사장님, 이제야 나오시네요. 제가 포장마차 열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손님, 오늘 오뎅 말고 저랑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은 도저히 장사할 상태가 못 돼서요. 저는 포장마차 입구를 걸어 잠그고 남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고민과 한을 털어놓게 되었죠. 우리 아들이 병원에 실려갈 만큼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애비라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는 것도 없고 뭘 해줄 힘도 없고요. 에휴, 제 한숨이 깊었는지 남잔 한동안 제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말만 하고 그동안 해드린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나마 보답해드릴 방법이 생각나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남잔 그러더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와 긴히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잔 한참 후에 들어와선 제게 전화를 바꿨습니다. 제 아들놈인데 통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 변호사로 영 실력이 없진 않은 모양입니다. 예? 그런 부탁을 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여보세요. 예, 전화 바꿨습니다. 남자의 아들은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셨냐며 제게 여러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다가 혹시 제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해 줄 수 있겠냐 묻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지경이라 전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돕고 싶습니다. 이건 제 변호사로서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변호사님은 그날 제 아들의 모든 상황을 다 들어주고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더군요. 전 너무나 감사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이 저희 아버님과 제게 베풀어 주신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꼭 이 소송에서 이겨봐요. 현수 씨,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변호사님의 말처럼 소송 과정은 그야말로 길고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모아둔 횡령 증거가 확실했고 그간의 사내 따돌림을 증명해주겠다는 직원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덕분에 아들은 누명을 벗고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따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감사는 아버님께 드려야죠. 이게 다 아버님이 주변에 베풀어 주신 마음 덕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놀라시면 큰일입니다. 변호사님은 본인 아버지도 모시고 승소 축하 파티를 하자며 저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과 전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뜻밖의 장소로 저희를 부르더라고요. 도착한 장소는 어느 작은 식당 앞이었습니다. 거기엔 미리 나와 있던 남자도 있었어요. 아니, 여기가 어딥니까? 사장님 보기에 이 가게 어떠세요? 아주 작긴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죠? 리모델링도 다 되었고요. 그렇긴 한데 오늘 제가 좋은 식당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제가 어리둥절해서 물으니 남자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만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사장님 가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로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보세요. 여기가 앞으로 사장님의 새로운 가게니까요.
남잔 도통 알아듣지 못할 말만 하고 절 가게로 이끌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크지 않고 작긴 했지만 정말 깔끔하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가게 열쇠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왜 제 가게인가요? 사실 그동안 저희 아들과 사장님께 은혜를 갚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늘 추운 거리에서 일하시는 게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네요. 참고로 전 이제 여길 사랑방처럼 매번 드나들 거니까 늘 그렇듯 기쁘게 맞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님 동생하며 지냅시다. 제가 형님으로 깍듯이 모실게요. 남자, 그러니까 이젠 제 의형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그 가게였던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 절 살린 건 형님이 건네주시던 따뜻한 오뎅 국물 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인지 도통 모르겠네.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내가 어떻게 덥석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아들 일을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되돌려 받은 걸요. 남자는 값을 치르겠다, 아니면 못 받는다, 거절하는 절 거듭 설득하며 가게를 잘 운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결국 남자의 선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제 포장마차는 따뜻한 실내 포차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아내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크게 기뻐하면서도 너무나 미안해했죠. 여보, 가게를 이렇게 덥석 받아도 되는 걸까? 아무래도 보증금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건물 주인한테 얘기해서 월세는 우리가 내겠다고 하자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제 의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의동생은 제게 서운하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월세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월세를 보낼 생각이긴 했다만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니, 제 통장으로 월세라고 찍혀서 입금이 되었어요. 형님이 보내신 거 아니세요? 그럼 대체 누가 대신 월세를 보낸 건지 저는 집주인에게 묻고 또 물어 그만 그 범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대체 대신 입금을 한 것인지 알게 되니 전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네요. 그 범인은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전 곧장 아들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월세를 보냈어?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아빠, 그분들은 저에게도 은인이세요. 저에게도 보답할 기회를 주셔야죠. 아빠 몰래 보내려고 했는데 금방 들켜버렸네요. 아들은 민망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저 금방 기운 차려서 다시 회사에도 들어갈 거고 열심히 살 거예요. 저 아직 젊잖아요. 저를 믿고 제가 다시 힘을 차릴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월세는 제가 부담할게요. 그렇게나 숫기 없고 조용하기만 했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된 것인지 전 아들을 끌어안고 한참을 눈물 지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은 저에게 말도 없이 꼬박꼬박 월세를 보냈어요. 의동생은 제게 이 돈을 계속 받아야 하냐고 물었지만 전 부디 기쁘게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말했죠. 우리 아들이 그 월세를 보내면서 다시 열심히 일할 의지를 불태우고 있나 봐. 그러니까 부디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라네. 내가 자네에게 받은 마음은 이미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형님, 아들 하나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허투루 산 건 아닌 모양이에요. 아들들이 이렇게 잘 커준 걸 보면요. 그러게 말이네. 평생 받을 효도는 이미 다 받은 것 같아. 의동생과 전 기쁘게 웃으면서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 원망 한 번 하지 않고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뒤로 저의 가게는 오뎅 국물 인심이 후한 맛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뎅 하나만 먹고 가는 손님이라도 꼭 국물 한 사발이랑 사리를 챙겨주었거든요. 사장님, 이렇게 후하게 주시다가 뭐 남으세요? 저 겨우 꼬치 하나 먹었는데 아주 배부르게 갑니다. 뭐가 남긴요? 마음이 남지요. 그리고 손님 웃음이 남고요.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 제 아들과 의동생의 아들도 어느새 마음이 잘 맞아 서로 형님 동생하며 지내고 있다네요. 이렇게 서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전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내면서도 늘 삼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느새 나이가 지긋하게 먹어 이른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삼촌께 편지 한 통 올리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늘에서 삼촌이 분명 듣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삼촌, 저 희중입니다. 거기서 잘 지내시죠? 저희 엄마 아빠랑도 잘 만나셨겠죠? 삼촌이 늘 그러셨잖아요. 제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제 부모님 만나면 다 잃을 거라면서요. 제가 삼촌 말 안 들었던 거 남김없이 다 일러주세요. 이제 곧 봄이 오는데 아직도 날이 춥습니다. 이럴 때면 삼촌이 끓여주셨던 그 맹맹하고 뜨겁던 라면이 생각나네요.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삼촌, 저도 우리 아들, 우리 마누라 곁에서 좋은 시간 보내다가 삼촌 곁으로 언젠가 간다면 그땐 꼭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해드릴게요. 늘 보고 싶고 감사해요, 삼촌. 아들 같은 조카 올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새 겨울의 끝자락이네요.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